자, 봅시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이번 주에는 영상이 두 번만 올라옵니다. 왜냐면 수요일날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두 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명예건국과 조공질서의 확립에서 명예건국,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원나라 14세기 이후에 만성적 재정 부족이 시달렸어요. 그죠? 특히 교초의 난발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무거운 세금 징수 등이 백성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점차 쇠퇴하던 중에 백년교라고 하는 미신적인 종교를 중심으로 뭉친 농민들의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머리에 빨간색 띠를 둘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나요? 홍건적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그 홍건적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원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을 점령을 하면서 몽골은 중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후에 주원장은 난징을 수도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명나라였고요. 한족의 중원 지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후에 한족 문화,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영락제 때 가게 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하는 등 대제국의 부활을 시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고려에서는요, 원나라가 원명 교체기의 혼란으로 인해서 고려에 대한 간섭이 약화되자 국민왕을 중심으로 반원 자주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몽골의 풍습을 금지한다든지 쌍성 총관부를 폐지한다든지 공격을 해서 고려의 옛 땅을 되찾는다든지 정동행성을 폐지한다든지 같은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아직까지 원의 힘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검문 세족들의 힘이 무척이나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력들, 신진사대부나 신흥 무인 세력 같은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후에 명나라는 조선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으로 천령 이북의 땅, 과거 쌍성 총관부를 통해 공격을 해서 고려가 되찾은 땅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고려의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요동정벌군을 이끌던 이성계가 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면서 혁명파 사대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일본 역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과거 원나라 때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배웠어요. 그죠? 쿠빌라이 칸 때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본은 두 차례 침공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가 바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시기였는데요. 몽골 침략 이후에 일본 사회는 무척이나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우쭈치키요. 막부와 쇼군에 대한 무사의 충성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막부와 쇼군에 대한 무사들의 충성심이 약화된 까닭은 무엇이냐? 군비의 부담이 무척이나 컸고요. 이들은 무사로서 지배층으로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가 자식들에게 분할 상속이 되면서 하나 더 밑줄칠게요. 무사들이 갈수록 궁핍해졌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어서 사회가 혼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렇게만 이야기가 하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 있는데 요렇게만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너머의 이야기를 배우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유가 되면은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관계가 없어요. 자, 막부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꽤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또 빠졌더라고요. 간단하게 간략화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부의 최고 통치자는 뭐라고 불렸느냐? 세이 다이쇼군, 정인 대장군, 줄여서 장군, 쇼군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이 쇼군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은 어떠했냐면요. 쇼군은 그 아래 자신과 주종 관계를 맺은 무사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쇼군은 무사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쇼군은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이용을 해서 일본 사회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쇼군은 주인된 군주, 주군이 되는 것이고, 그와 이제 그를 따르는 무사들의 경우에는 집안 대대로 그를 모시는 신하들, 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군과 그를 따르는 무사 사이에는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 이른바 주종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종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가 맺어졌느냐?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니까,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가 맺어졌겠죠, 그죠? 자, 이 무사들이 쇼군에게 그를 따르는 종이 된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쇼군이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에요.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사들이 직접 농사 지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쇼군으로부터 받은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무사들은 생활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사가 쇼군과 주종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토지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쇼군이 확보해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무사들은 쇼군에게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대가로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또 어떻게 지배했느냐? 그 역시 자기 혼자의 힘으로 다 그 땅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 상급 무사인데 마찬가지로 중급 무사, 자신과 주종 관계를 맺은 그 아래의 무사들을 통해서 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관리하고 지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상급 무사, 고케닌이라고 하는데, 상급 무사의 경우에는 쇼군과의 관계에서는 가신이지만 자신을 따르는 무사와의 관계에서는 이들이 주군이 되고 이들이 가신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 사이에는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위 무사가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토지와 그에 대한 지배권을 주고,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대가로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상급 무사에서 하급 무사, 중급 무사에서 하급 무사 순으로 쭉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구조, 이게 바로 막부의 통치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부가 변하면서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에서 에도 막부로 변하면서 약간씩 내용은 변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 자체는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그림? 우리 언제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렸던 것 같지 않아? 응? 맞아. 뭐라 그랬지 방금? 그렇죠.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 배울 때 요것처럼 비슷한 피라미드식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막부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어주는 매개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무사 사이에 이어지는 매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맺어진, 토지에 대한 권리로 맺어진 이른바 봉건제와 같은 봉건적 주종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막부의 통치 구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개로 맺어진 봉건적 주종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막부의 통치 구조가 봉건적 주종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집권적인 제도인가요? 지방 분권적인 제도인가요? 그렇죠. 이 역시 주나라의 봉건제와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의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나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망했지? 그렇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수많은 제후들의 나라로 분열이 됐잖아요, 그죠? 이러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역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전국시대라고 해서 여러 무사들이 지방에서 자신의 거점을 형성을 해서 나누어지는, 여러 개의 무사들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이른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또 맞게 됩니다. 분열의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막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은 워낙 이런 어떤 지방 분권적인 제도가 오랫동안 1000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여행 다니다 보면은 솔직히 먹는 거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뭐 어느 동네에 되게 뭐 유명한 거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에 오면 다 있잖아, 그지?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일본에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에키벤 투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키벤이 뭐냐면은 에키는 기차역이고 벤은 벤토 도시락이에요. 일본은 각 이제 워낙 철도가 잘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이제 기차역들마다 그 지역 특산물로 나오는 그 지역 향토 음식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대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춘천에 역에 가면은 닭갈비 도시락 이런 거를 파는 식이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지방마다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도시락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먹으러 기차 타고 투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에키벤 투어라고 하거든요. 뭐 어쨌든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가마쿠라 막부의 통치 구조가 흔들리게 되었던 사회가 혼란하게 된 원인 중에 첫 번째 뭘 이야기했었냐면은 군비의 부담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전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었죠. 자, 무사는 쇼군에게 무엇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느냐?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 그지? 따라서 쇼군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도 역시 자신의 비용 부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이 외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사실 배운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몽골의 침략은 일본 최초의 대단히 심각했던 외세의 침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기 위해서 전국의 무사들이 이 몽골과 맞서기 위해서 몰려오면서 그 과정에서 졌던 전쟁의 비용 부담이 무척이나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원래 전쟁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상. 보상이 있어야 돼, 그지? 어떻게?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땅을 쳐들어가서 뺏었으니까, 그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고생했던 여러 무사들한테 새롭게 뺏은 땅과 백성과 재물들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요, 일본이 뭔가 얻은 게 있는 전쟁이에요? 아니야, 그지?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쳤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다시 말해서 무사들은 열심히 싸웠어. 막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막부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몇 가지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뭐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무사들의 몰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보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무사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첫 번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무사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되는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니,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까? 가오. 맞아요. 훌륭한 답이에요. 정답이네요. 바로 가오 때문이에요.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사를 하고 있잖아, 그지? 일본 역사를 설명하는데 일본 영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지? 가오가 뭐예요? 건버? 가오는 일본말로 얼굴이에요, 그죠? 얼굴 없는 괴물 가오? 낫이잖아, 그지? 얼굴 없음이잖아, 그지? 자,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느냐?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얘네들은 지배층으로서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품위 유지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야. 지배층이라고 하는데 농민 백성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무사들이 거짓말 하고 다니면 당연히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서질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무엇이었느냐? 자, 이 무사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토지, 이거 어떻게 얻는 걸까? 싸워서? 싸워서 얻는 것도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농민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무사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또 그렇죠. 한국이나 중국 같으면 과거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교양과 능력을 평가하는 과거제라는 시험을 통해서 지배층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일본은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과거제가 실시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따라서 지배층이 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터에 나서서 용맹하게 싸워서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무사히 신분이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은 섬나라예요. 그죠? 토지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나라였어. 그지? 자, 그래서 무사의 지위를 물려주는데 토지도 같이 물려주는데 무사의 자식이 한 명이란 법이 없어요. 그죠? 아들이 여럿이면 여러 사람한테 땅을 나누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해서 토지가 어떻게 되었다? 분할 상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무사 1인당 상속받는 토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겠니? 줄어들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이 가난해지는데 이것은 사실 막부라고 하는 통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야. 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쇼군이 나의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그럼 나 역시 쇼군에게 충성과 봉사할 의무 없다. 라는 식으로 무사들의 충성심이 약화되어 가는 것이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일본의 무사 사회가 유지되려면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서 새로운 토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거나 아니면 토지를 필요로 하는 무사들의 숫자가 싸워서 줄어들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했었던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그죠? 조선의 새로운 땅을 얻거나 아니면 일본에 넘쳐나는 무사들이 조선에 가서 죽거나 임진전쟁에는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겨도 좋은 전쟁, 져도 좋은 전쟁이었던 거죠. 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진왜란 배울 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세하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사들의 충성심이 약화되면서 막부의 통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당시 천황이었던 일본의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막부가 세워지면서 쇼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의 천황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신성한 존재로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았지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않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다이고 천황을 좋아했던 이유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고다이고 천황이 밑줄 칩시다.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그에 동참하는 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느냐? 뮤츠치케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카가 다카우지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이 고다이고 천황이 주도했던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자라는 구호로 이 두 개의 세력이 뭉쳐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기는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1333년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한 목적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다시 천황으로서 권력을 되찾는 것, 천황권의 회복이 이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했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 역시 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천황의 권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하였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아시카가 다카오지 본인 자체도 무사였어. 얘가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무능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막부를 세워서 뭘 하려고? 자기가 쇼군이 되기 위해서 일본 지배 정점에 서기 위해서 막부 타도 운동에 동참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겠어요?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둘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다가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이거 어디까지 나오지? 이것도 좀 표시 좀 해볼까? 여기? 네. 여기?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고?
이 정도로 그으면 될까? 네. 이 정도? 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느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오타 있어요. 고 카이고 천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 다이고 천황이에요. 똑같은 인물인데 오타예요. 고다이고 천황의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교토에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밑줄 칩시다. 그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였던 것이고 무로마치 막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뭐랄까 개성하고 경주를 더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수도가 도쿄로 정하시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일본의 수도는 계속해서 교토였어요. 그래서 천년의 고도라는 뭐 이런 어떤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교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여행 가면 어디 꼭 갑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은 어디 꼭 가요? 경주 꼭 가잖아요. 그지? 일본 학생들은 반드시 교토 수학여행 꼭 갑니다.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다이고 천황의 군대를 격파하고 새롭게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는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성한 존재예요. 그죠?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시카와 다카오지는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천황의 가족을 하나를 데리고 와서 새로운 천황으로 세우니 그가 바로 밑줄 칩시다. 고묘 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아예 천황을 그냥 새롭게 세워버렸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고다이고 천황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그죠?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멀쩡히 두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천황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카가 다카오지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남쪽에 요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자신만의 조정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후에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북쪽에는 교토의 고묘 천황이 그의 조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요시노의 원래 천황이었던 고다이고 천황이 또 자신만의 조정을 세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역사상 최초로 어떤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천황이 두 명인, 조정이 두 명인 이른바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남북조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쪽에서도 확실하게 우세를 점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무로마치 막부 쪽이 훨씬 더 힘이 세기는 했지. 자, 그런 어떤 대립이 57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밑줄칠게요. 3대 쇼군이었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또는 요시미츠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오게 되면서 남북조가 통일이 되어 어떻게 통일했냐면요. 북조 쪽 천황의 북쪽 쪽 천황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남조에게 타협을 요청을 합니다. 얘를 진짜 천황으로 인정하자. 어차피 근데 얘는 대가 끊길 거니까 얘 죽고 나면은 남조의 황태자, 남조 천황의 아들을 데려와서 그 뒤를 잇도록 하겠다. 이렇게 타협을 봐요. 그래서 남북조가 비로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오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비로소 무로마치 막부는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고요. 전국적 지배권을 확립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식적인 일본의 통치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고요. 밑줄 칩시다. 명으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명으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 질문할게요. 첫 번째,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국 왕으로 책봉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맞아요. 영락제예요. 지난 시간에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된 영락제. 이 사람도 조공과 책봉의 무척이나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영락제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의 천황이 됐다는 소리예요? 일본국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일본 천황을 일본의 왕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는데 왕하고 천황하고 분명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명나라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인정해주면서 붙여준 이름, 칭호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천황이 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 쇼군으로서 받은 명칭이 일본국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 헷갈리게 문제 내기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아시카가 유심히 있을 때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했습니다면은 명나라가 주도했던 조공 질서에 명의 조공 질서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골이 쇠퇴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중국에서는 원명의 교체,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3국 모두가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것은 국제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20쪽. 50분에 끝나는 거 맞죠? 네, 시간은 여유가 있네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낼 수 있겠네. 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원명의 교체는 단순한 왕조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새롭게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명나라는 동아시아 각국에게 조공을 요구했고요. 조선, 일본, 그다음 베트남에 있는 대월, 그리고 오늘날 일본 제일 남쪽에 있는 섬 오키나와, 당시에는 뮤큐 왕국이라고 불렸던 별개의 나라였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명의 조공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명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줄 칠게요. 동아시아에는 명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화 사상적 질서의 부활이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원나라 역시 주변 국가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었어.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직접 정복과 지배를 훨씬 더 선호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란에서 그렇게 중요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무엇보다도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자신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지 않던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했던 유목민족의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명나라는 어떤 민족의 나라예요? 한족들의 나라예요. 그죠? 이들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민족의식이 무척이나 강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적인 화의관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족들이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를 맺어왔던 방식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통한 국제관계를 주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명나라의 외교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밑줄 칩시다. 명나라는 조공 이외의 자유로운 교육, 민간의 자유로운 교육은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오직 명나라가 무역할 수 있는 방법은 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가 그에 대한 담례로, 회사로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나라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로서는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판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명나라 같은 경우는 타국과의 무역에 어떤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엔 또 바뀌어요. 은본의 경제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랑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허락한 부분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교육을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려는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이후에 명, 그 뒤에 청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에 서양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과 무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폄하해버리면서 동아시아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죠. 몽골과 같이 자유로운 교육이 문화 교류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은 산업혁명의 성과도 동아시아까지 빠르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명나라에서 몽골 제국 시기에서 명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동서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는 어떻게 되었다?
현저히 축소되었다.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훨씬 더 축소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몽골 제국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문화적인 다양성과 통합성도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명나라가 요구했던 명중심의 조공 질서에 편입이 되면서 명나라와 조공 채권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4대 큰 나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명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요. 명이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처럼 물론 조공과 채권의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진이나 일본, 류큐와 같은 국가와 민족들에게 이런 어떤 교역을 무기로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조선의 외교를 명나라하고는 4대 관계, 큰 나라로 섬기는 관계, 주변 국가에서는 이웃과 교류하는 관계, 교린 관계라고 해서 조선의 4대 교린 외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면서 명으로부터 채권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명의 조공 질서와 명과의 무역 질서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트남 보도록 합시다. 자, 베트남에는 몽골이 침략을 막아냈던 쩐 왕조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쩐 왕조가 이후에 농민과 노비의 봉기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예전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나왔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쩐 왕조의 귀족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귀족들에게 막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토지와 노비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귀족들이 힘을 너무 키워놨어. 그래서 왕도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요. 이들 귀족들에 의해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다든지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든지 같은 그런 어떤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농민과 노비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쩐 왕조가 멸망을 하고 1400년에 호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대월의 왕조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호 왕조가 밑줄칩시다. 명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이때 베트남을 쳐들어가서 호 왕조를 멸망시키고 베트남을 지배하려 했던 인물 누구였을까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과거 후빌라이 칸과 같이 대제국을 꿈꿨던 명락제 때 이루어졌던 대월의 침략과 지배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는 이후에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몽골의 침략도 막아낸다는데 명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겠어? 아니겠죠, 그죠? 밑줄 칠게요. 레러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명의 지배에 맞서는 독립운동, 저항운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런 레러이의 저항운동의 결과 끝끝내 명나라를 물리치게 되면서 밑줄 칠게요. 새롭게 레 왕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레왕조 역시 명나라와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명중심의 질서에 편입이 되고요. 명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물을 도입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명의 교체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국내 질서에도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새로운 종교 혹은 학문,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 동아시아사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수고했습니다. 눌러주세요.